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길 정말 세상에 하나도 믿을 사람 없다는 이 말, 입에 진짜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이야기 들어봐도 요즘에는 좋지 않은 뉴스만 가득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라도 저는 아직은 살만하지 않나 싶었는데 제 이런 신념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없더라고요. 저도 앞서 말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정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진짜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제 이런 사연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43살, 새아이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고민은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대다수였죠. 요즘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냥 우리도 저기 지영이네처럼 애들 학원 하나만 보낼까? 아무리 그래도 첫째, 둘째는 지금 학원을 3개나 다니는데 거기에 더 늘리면 좀... 무슨 소리야. 그랬다가 애들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 따돌림 당하면 어쩌려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애들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을 쉽게 해. 요즘은 학원이 애들 인맥이자 놀이터라고. 아무리 애들 인맥이고 놀이터라고 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도 아프고 그래야 하는 것 아냐? 당신 애들 아빠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애들 다 잘 되라고 하는 짓 아니야? 당신은 그럼 우리 애들이 밖에서 무시당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냐고. 사소하게 남편과 조금 트러블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대다수였죠. 간혹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또 금세 사이는 좋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런 언쟁에도 남편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질 생각을 못했죠. 제가 이런 고민을 남편과 나누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남자아이들인데 쌍둥이고요. 막내는 딸 하나 가지고 싶단 마음에 좀 뒤늦게 낳은 귀한 따님입니다. 좀 늦었다고 한들 셋의 나이 차이는 그리 많이 나지 않아요.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이죠. 셋 모두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들어가는 돈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겁니다. 당장 초등학생인데도 이 정도인데 애들이 더 크면 어떨지.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며 사는 이유는 애가 셋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포기할 거 포기한다면 이렇게 빠듯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허덕이는 이유 중 근본적으로 남편의 무리가 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 학원비나 과외비로 많이 쓸 일인가? 그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리다 말을 해도 남편은 애가 유치원 때부터 별별 학원을 다 보냈죠. 요즘 애들은 전부 영어 유치원 간다면서 욕심내서 비싼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고 계속해서 저는 학원 좀 줄이자, 그런 거 안 배워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거기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학원을 하나씩 더 늘려갈수록 많이 보였으니 전 남편이 말하는 그런 인맥 같은 것들보다 제 애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 생각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애들을 위한 투자도 못하는 사람이냐면서 말이죠. 솔직히 저도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당연히 해주고 싶은 것들 다 해주고 싶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지 나빴으면 좋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걸.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투닥투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어쨌든 집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친정 덕분입니다. 친정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엄청 어렸던 시절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꽤 탄탄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계시거든요. 시댁은 제 친정만큼의 사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러니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남편은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해야 한다 말하는 것 같아요. 항상 싸움의 마무리는 이런 대화로 끝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도 애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좀 힘들다 하면 도와주지 않으시겠어? 당신은 왜 있는 능력도 안 쓰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딸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아빠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럴 수 있겠어. 난 그런 부탁 못해. 이번에 이 집도 아빠 덕분에 구했잖아. 왜 못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야. 당신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렇게 사정이 힘든데 가족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잘 물고 난 수저 왜 안 쓰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빠한테 돈을 달라 그래? 난 못해. 그렇게 우리 아빠 도움 받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아빠 앞에서 애들 때문에 그런다 말을 하든지. 당신은 매번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내가 장인어른 앞에서 어떻게 말해. 그리고 내가 말한다 한들 장인어른이 좋다 하고 넙죽 도움이라도 주시겠어? 이게 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당신도 열 좀 내자. 우리 애들 일이잖아. 이렇게 남편의 계산 속에는 늘 제 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하고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는 많이도 싸웠는데 그래도 저 역시 손 뻗을 방도가 없을 때는 친정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만 욕할 게 아니죠 뭐. 저도 속물이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다툼 끝에 제가 찾는 곳 역시도 친정이었습니다. 속상한 이런 마음 길 가는 아무나 잡고 털어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누군 애들 생각하기 싫어서 아끼자 그러냐고. 나도 애들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그런데 남편은 매번 아빠한테 돈 좀 빌리면 되지 않냐고. 자기랑 내가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드냐 그러고. 제부도 얼마나 애들한테 욕심이 나겠어. 너도 제부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 그리고 제부 말이 틀린 것도 아니긴 해. 우리 집이 제부네 집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니 그래도 매번 아빠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니까. 나 결혼할 때도 그래. 그렇게 우리 둘이서 잘해갈 수 있다. 아빠 도움 필요 없다 소리쳤는데 막상 결혼하니 아버지한테 집도 얻어버렸잖아.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빠 얼굴 보기에도 부끄러워. 부모님한테 미안할 것도 많다. 힘들면 당장은 힘 좀 빌려달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더 불효야. 엄마 아빠가 막내라고 너 엄청 챙기는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야. 안 그래도 처음에 그이 탐탁지 않다 그랬는데 내가 우겨서 결혼했잖아. 주로 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사람은 제 2살 터울 언니였습니다. 언니도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언니 사연까지 풀어내기엔 좀 힘들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언니는 애 둘을 데리고 이혼한 이혼녀예요. 뭐 형부가 완전 인간 쓰레기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언니가 참다 이혼을 했거든요. 각자 중학생, 고등학생인 애들이라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한다는 게 참 다행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본 언니였기에 부모님에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는 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풀곤 했습니다. 이날도 결국 제 투덜거림을 언니가 들어주는 역할이었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며 남편의 마음도 생각해 보라는 말을 했죠. 언니가 이토록 제 남편 편을 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모와 시부가 이혼하면서 시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학까지는 나오지 못했어요. 집이 힘드니까 고3 졸업하고 바로 일선에 뛰어들었거든요. 전 이런 남편의 악착 같은 생활력에 반해서 고졸이라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이런 일들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도 가끔 술을 마시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제 마음이 아프곤 했거든요. 솔직하게 남편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고졸인데도 번듯한 중견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까지 할 정도였지만 고졸 이 한마디가 핸디캡으로 작용하여 은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만큼은 자신이 못 받은 교육들 다 받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저도 이런 남편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애들이 그럴 때마다 버거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 못했다고 애들한테까지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건 애들이 불쌍하잖아. 아무리 내 자식이 뛰어났으면 좋겠다지만 사람마다 다 적성이 있고 할 줄 아는 게 다른데 이 사람은 매번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애들한테도 엄하게 다그치고 그런다고. 난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 맞춰야 하고 너무 스트레스야. 방금도 말했지만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면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그러겠어. 괜찮아.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각자 생각 가지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일도 잦아들어. 어차피 요즘 애들은 부모 말 듣지도 않거든. 우리 애들 좀 봐. 언니 말에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제가 애들 생각을 안 낸다 이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도 같이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부였으니까요. 다만 이 점을 빼고는 정말 100점짜리 아빠의 남편이었으니 거의 대부분 제가 져주곤 했던 거죠. 이날도 결국은 제 한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어요. 이유인즉 회사에서 요즘 그 유행한다는 AI를 사용해서 남편이 하던 일들을 대체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물론 회사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냐 하면서 해고만은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회사를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빨리 퇴사하라 종용만 당했죠 뭐. 그러니 집안 상황은 막막해졌어요. 애들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이만저만 아니었고 벌던 벌이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다시 어떤 회사로든 들어가 보겠다 이리저리 노력은 했지만 하고 있던 일이 전략기획 이런 쪽이라 그런지 쉽사리 남편의 자리가 나진 않았어요. 특히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경력이 좋은 남편의 이력서와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도 그쪽은 학벌을 되게 중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나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이라도 좀 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이때까지 들어놓은 적금 다 깨야 할지도 모르는데 업계 분위기도 많이 안 좋거든. 잔뜩 기가 죽은 남편이 한숨까지 푹푹 내쉬면서 부탁을 하는데 모른 척하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의 말대로 저희 생계도 슬슬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 저도 친정에 계속 손을 벌리게 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일단 말은 하겠다 했죠. 일단 아빠한테 이야기는 해볼게. 어떻게 될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안 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업계 분위기가 그런데 아빠 회사라고 다르진 않을 거잖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도 괜찮다며 얼굴 표정이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전 어렵게 친정으로 가서 운을 띄웠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아버지는 남편처럼 똑같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 고집대로 결혼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그래도 남자 구실하겠다 돈을 따박따박 잘 벌어오더니 자기 일자리 하나 제대로 지킬 능력도 없는 놈이었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빠 그이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믿을 구석이라곤 가족밖에 없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한테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에이, 그래. 일단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한번 해보마. 그래도 딸 자식 남편 놈을 백수로 만들 순 없지. 그러니 이력서라도 회사 쪽으로 보내라 사위한테 이야긴 해놔. 나도 체면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자리 하나 떡하니 맡길 순 없잖니. 말은 남편을 밉상이다, 능력도 없는 놈이다 하면서도 아빠는 남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력서를 넣으라는 말도 대충 형식은 갖추자 이런 말이었으니 그래서 전 아빠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살면서 남편이 이토록 환호하며 좋아한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배울 일도 많고 아빠 밑에서 한참 깨지면서 회사를 다녀야 할 텐데 그게 그렇게나 좋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이후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철두철미한 사람이 제 친정 아빠였기에 많이도 혼났을 텐데 남편은 매일이 기쁜지 아주 싱글벙글하며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위가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던 친정아빠도 가르치는 대로 곧잘 따라오는 남편의 모습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군요. 사위놈 그 녀석 생각보다 제법 일은 잘하더구나. 회사에서 기획 같은 것들도 많이 맡아서 했다 하더니 아주 헛소리는 아니었어. 헛기침을 크흠 하시면서 이제는 남편을 좀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 남편이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오히려 둘 모두한테 좋았다며 오히려 남편의 구조조정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은근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속으로 걱정이 좀 많았거든. 나도 이제 나이가 슬슬 먹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회사 받겠다는 자식도 하나 없고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당장에 회사 떠넘기겠다 가르치는데 있는 건 딸 둘인데 너희들 다 회사는 물려받기 싫다며. 언니도 사업하는 거 있고 나는 회사 받을 깜냥은 안 되지. 아빠 옆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몇십 년을 봐왔는데. 그래, 그게 문제라니까. 내 자식들도 다 싫다고 피하기만 하니 지금까지 제대로 회사 넘길 생각도 못하고 이 나이까지 움직이고 있잖니. 그래서 전문 경영인까지 고용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사위놈이 그렇게 괜찮을 줄은 몰랐지 뭐냐. 크게 웃으면서 남편 잘 키우면 회사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은근히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셨죠. 저는 물론 뿌듯했어요. 내 사람이 이렇게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데 누군들 안 좋겠어요. 아빠 눈에 남편은 이미 든든한 사위, 믿음직한 사위가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남편에게 전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경력직에 지금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말로 마음을 들뜨게 하면 좋을 일도 나쁘게 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은 승승장구를 했고 말이죠. 경력이 있으니 어느 정도 직급을 받고 시작하긴 했지만 아빠에게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며 신임을 얻고 난 뒤에는 더욱 빠르게 날개를 단 것처럼 승진해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터진 거예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외부 일정으로 당장에 귀국이 힘들었던 언니 대신 저는 당장에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아빠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빠르게 응급실로 모시긴 했는데 혈압 때문에 당장에 정신 차리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셔. 남편의 말에 엄마는 중환자실 하면서 아빠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말을 듣더니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쓰러질 뻔하셨는데요. 그래도 침착하게 상황을 저와 엄마한테 설명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와 엄마는 당장에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중환자실로 갔지만 그날은 면회를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 일단은 면회는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회사에 당장 의사를 결정하던 머리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쓰러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지 다행히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임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말을 전달해뒀더라고요. 그러니 아픈 아빠를 대신해 남편은 바빠졌어요. 그렇게 약 2주를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딱 2주 되던 날 겨우 정신을 차리셨죠. 그러면서도 회사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회사는 하고 본인 걱정 대신 회사 걱정부터 하셨거든요. 참 아빠답다는 생각과 함께 전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바로 전했고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아빠는 남편을 불러 말했죠. 임시로 자네가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지? 그래, 일단은 내가 회복하기 전까지 자네가 회사 좀 맡고 있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회사 일하긴 글러먹은 것 같으니 말이야. 아빠의 이런 말에 남편은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하고 큰소리치곤 그대로 병원을 나가 한동안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섭섭했어요. 하나뿐인 장인어른일 텐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복하느라 정신없는 아빠 병문안을 한 번 올 생각을 안 타니 말이죠. 그런데 아빠는 회복에 전념하면서도 그렇게 오지 않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을 하는 와중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면서 외려 남편을 불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자네가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네. 아무래도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 일단 이사진에도 이야기를 전달해두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해 볼 테니. 자네도 내 밑에서 지금까지 일해봤으니 이젠 정식으로 대표 자리 물려받을 준비해야지. 아빠의 말에 남편은 이까지 보이며 환하게 웃으면서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하며 급하게 회사로 돌아갔지만 전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장인어른 하면서 따르던 사람이 임시 대표직에 딱 올라간 직후부터 아빠 문병을 거의 오지도 않았으니 거기에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남편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한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고요. 드디어 남편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취임식이라고 해봤자 막 크게 행사장을 빌리고 하는 일은 아니고 간단하게 사원들과 함께 연말 파티처럼 식사 자리를 가지는 정도였어요. 이제 대표가 이 사람으로 바뀐다 알려주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남편이 취임식 날 아침 일을 벌이더군요. 아니, 쓰레기도 과합니다. 이 새끼는 말이죠. 아빠가 대표 자리에 올려줬더니 이제는 저란 인간은 필요 없다고 이혼 소장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당신 정말로 나랑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아빠 이제야 회복하고 계셔. 그런데 이 상황에 나랑 이혼을 한다고? 제정신이야 당신? 당연하지. 오늘만 지나면 장인어른 회사가 이제 내 회사가 되는데 왜 내가 당신이랑 더 같이 살아야 해? 대표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새 마누라도 찾아야지. 대표들 모임에 가면 마누라들도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급이라도 맞겠어? 이게 바로 제가 남편과 그간 겪고 있던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임시 대표직을 맡던 그 시점부터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결국 아빠가 대표직을 물려주겠다 말을 하자 계속 이혼을 청해왔거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당신이 병원에 병문안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고도 아빠한테 대표직 받을 생각하면서 나랑 이혼까지 생각해? 당신이 사람이야? 하고 말을 하니까 한동안 얌전한 척하다가 취임식 당일이 돼서 아침부터 이렇게 이혼 소장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전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혼 소장 들이밀면 우리 아빠가 대표 자리 당신한테 쉽게 넘겨줄 것 같아?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대표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닌데 아주 오만해져서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 말에도 비웃음을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은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난 이미 대표직에 올라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이 지나면 장인어른, 아니 당신 아버지 회사 내 거라고 이제. 그리고 지금 와서 해임하겠다 말을 해도 이사진들이 듣지도 않을걸. 내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이렇게 종이 쪼가리까지 던지는 줄 알아? 그러니 좋게 해결해. 당신도 내가 주겠다 할 때 받고 떠나는 게 더 이득일 거 아니야. 난 새롭게 예쁘고 참한 마누라 얻어서 다시 인생 시작할 생각이니까. 남편이 이렇게 쏘아붙이자 저는 쉽게 말이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째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이 네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잘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회사 취임식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고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은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거만한 태도로 대표의자에 앉아있더군요. 거만한 그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면서 아빠와 함께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경악한 얼굴을 하더군요. 당연히 놀랐겠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타고 다니던 양반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으니 말이에요. 거기에 아빠는 오늘 취임식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남편에게 미리 말을 전해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곳 취임식 회장에서 놀란 사람은 남편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가 이렇게 들어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태연하게 아빠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그제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피날레를 날려주었죠. 어때?
본인이 지금까지 혼자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대표될 거란 생각에 잔뜩 취해 있던 기분이. 그리고 나한테 이딴 이혼소장을 던졌지? 전 남들 눈 의식도 안 하고 그대로 남편이 아침에 제게 내밀었던 이혼소장을 면상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했던 대화들을 녹음한 파일을 틀어서 취임식 회장이 했던 사람들 다 들으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연결했죠. 그러니 다들 경악한 얼굴을 하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막으려 들었지만 간단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죠. 이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말이죠. 쓰러진 지 거의 만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일어난 상태였어요. 아빠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며 말을 했죠. 그 괘씸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놈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했어.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려? 그놈한테 내가 당장의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본인은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입을 싹 닦더라고. 그러니 혈압이 안 터지고 버텨.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리저리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면서도 결국 인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 성과들 중 하나가 거짓말이었다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지켜왔는데 이딴 짓을 벌여놓고 거기에 죄 없는 직원 하나를 몰아서 꼬리까지 잘라냈더군. 아주 못된 놈이야. 그런 놈이 감히 대표를 한다?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일이 없지. 이 이야기가 말이죠. 남편이 아빠 쓰러지기 직전에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었거든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콘테스트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아빠 회사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슬쩍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못 보던 사람이 계속 메일을 보내기에 뭔가 싶었다. 스팸 메일인가 싶어서 넘기려 했다가 본 게 천만다행이었지. 내 그 직원이랑 만나서 그놈이 저지른 일들을 다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어떻게 깨끗한 내 일터에서 그런 먹을 풀 생각을 했는지. 남편은 이 일을 맡긴 직원 하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꼬리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을 선택한 이유도 아주 가관입니다. 그 직원한테는 책임질 가족이 있었는데 당장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돈이 많이 급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남편이 들었는지 슬쩍 이 직원한테 같이 일을 하자 말을 건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까지 적당히 쥐어줬다 하네요. 그런데 이건 몰랐겠죠. 그 직원이 이런 일만 없었으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무슨 고발 어쩌고 하는 내용이라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아주 증거들을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녔더라. 그 직원이 자기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그놈 이름까지 딱 보여주는데 내가 얼마나 혈압이 올랐는지 아니? 그 자리에서 안 쓰러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항상 청렴을 모토로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아빠였기에 이번 일로 인해 회사에 오물이 묻은 것 같아 극대노를 하셨죠. 본인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게 외부에 슬쩍이라도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사안이 사안이라 아빠는 당장에 남편을 호출해서 따져 물었대요. 잠깐 외근을 나가 있던 남편이 당장 들어오라는 아빠의 엄포에 어리둥절하면서 대표실에 들어왔다는데 안 그래도 혈압을 조심해야 하는 아빠였는데 그런 아빠가 뻔히 왜 불렀는지 알면서도 남편은 이런 태도를 했다 하네요. 자네 내가 왜 불렀는지 아나? 아마도 알겠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네? 당연히 이번에 새로 맡기신 프로젝트 건 때문에 부른 거 아닌가요? 그 일이라면 어제 서류까지 다 처리해서 장인어른 메일로도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일 처리 하나는 확실히 빠르게 하잖아요. 순간 아빠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혈압이 상당히 오르셨다고 해요. 분명히 이놈의 자식이 다 알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능숙하게 거짓말을 내뱉는 그 혀를 보고 지금까지 본인이 속았구나 싶었다더군요. 그러니 남편의 순진한 척하는 태도에 아빠는 무심결에 오른 혈압 때문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남편이 뻔뻔스럽게 회의 중에 쓰러지셨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말을 하면서 아빠는 병원에서 깨어나셔서는 남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도
전부 의심스럽다면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일단 본인이 깨어난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지 말라 한 거죠. 어차피 이 병원 원장도 아빠 친구였으니 남편을 속이는 건 어렵지도 않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단 아빠의 말에 알겠다 하고 들키지 않으려 노력을 하자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아주 우습게 만든 건 남편이었어요. 앞서 말했죠. 남편이 임시 대표직에 앉은 후로 아빠 병문안은커녕 짧은 시간 내로 거만해져서 대표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아빠의 말까지 나오자 이혼 이야기까지 가볍게 꺼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저도 아빠가 했던 말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내 남편이니 그럴 리 없다 생각했는데 아빠가 회복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 하나에 그 대표직이라는 자리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러니 그때부터는 저도 아빠를 도와야겠다 생각했죠. 사실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전 끝까지 남편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아빠가 조사해보겠다 하는 걸 막지는 않았지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도 워낙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으니 최고의 아이들로 키우겠다면서 저희 애들을 학원 뺑뺑이 돌린 것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먹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차라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못한 건 고치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죠. 아빠 병문안도 등한시하고 저에 대한 태도도 예전보다 무심했지만 말이에요. 그 모든 건 남편이 임시 대표직으로 바빴으니 그런 거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걸 티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남편이 제가 이해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서 잠깐 다투기도 했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많은 고민을 했던 탓인지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오게 된 날이 있었어요. 만약 그날 그 자료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전 지금까지도 남편에 대해 좋게 해결해보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하게 자리를 비운 터라 제 업무를 대신 받은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퇴근한 저에게 자료 하나를 넘겨달라기에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 아픈 몸을 끙끙 끌면서도 회사에 자료를 보냈죠. 물론 저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은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몸이 영 좋지 않아 반차를 내고 집으로 왔던 거라 그만 회사에 제 노트북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급하게라도 자료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게 그 자료를 당장에 보내지 않으면 제가 맡고 있던 일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자료였던지라 당장이라도 전달을 해줬어야만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자료를 보내고 지끈거리는 머리도 식히고 잠시 숨도 돌릴 겸 인터넷을 켰는데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위자료 안 주면 어떡해? 처가 재산 받고도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이상한 검색 목록을 말이에요. 놀라서 이게 뭐지 싶어 한참을 컴퓨터를 살펴보던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나올 건 없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남편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이혼과 처가 재산, 이 두 가지 문구가 제 신경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러던 그 순간 책상 위에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명함 상단에는 이혼소송 전문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저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이 사람이 나랑 이혼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그냥 저랑 싸우다가 홧김에 찾아본 것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침착한 말투로 그 명함을 들이밀었어요. 이 명함 뭐야? 당신 서재에서 발견했어.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 대체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남편은 되려 성질을 부리면서 이런 변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랑 산 세월이 있잖아요. 당황한 표정을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당신은 왜 남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런 거 발견하고 그래? 그냥 지인들이랑 술자리 갔다가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이 이혼 전문 변호사였을 뿐이야. 서로 명함 교환해서 받은 건데 갑자기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그래?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해? 그러면 그 지인들이랑 있다던 술자리 도대체 언제 있었던 건데? 요즘 당신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다면서.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3일 전인가 그때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임 가지기로 했다고. 당신도 기억 못하는 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일일이 기억하느라 머리 아파야겠어? 이제 의심 해결됐지?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3일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틀 전에 친구들도 아니고 거래처랑 술자리 간다고 늦게 온 날이었죠. 3일 전에는 남편이 저녁 9시쯤 들어와서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하다며 일찍 씻고 자리에 누운 날이었어요. 전 일부러 그런 말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침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했나 보네 하면서 순순히 넘어가는 척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빠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아빠는 안 그래도 남편의 성과를 조사하던 중에 남편의 미행을 시켰다며 그 결과를 보고받던 중이더라고요. 정말 거기에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들락날락거림, 대표님 쓰러지고 난 직후부터 사모님과 이혼 준비하는 듯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제야 저도 깨달았죠. 이 인간을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이 새끼 절대 가만히 안 둬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빠와 저의 남편 조직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아빠가 깨어나고 일부러 2주 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척을 하며 그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남편의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증거들이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때 남편을 불러 말했던 거예요. 너한테 임시 대표직 맡길 테니 일 좀 잘 처리하라고 말이죠. 거기에 조만간 정식으로 대표 자리에 올릴 테니 그때까지 잘하고 있으라면서 남편을 부추기는 것도 잊지 않고요. 남편이 좋아 죽는 동안 저와 아빤 바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쌓이던 증거들이 조각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을 무렵 취임식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본인은 건강 때문에라도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말이죠. 물론 이 상황에도 남편은 회사가 오롯이 본인 것이라 이 사진도 잘 구슬렸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혼을 하고도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이사회가 자기 편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접근해서 매수까지 하려 들었죠. 실제로도 본인은 매수를 했다 생각했을 거고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건 다 아빠가 그려놨던 밑그림 중 하나였어요. 이미 아빠가 회사 내에 남편을 제외한 이 사진들에게 상황을 다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놈 하는 짓에 말 좀 맞추고 있으라 말이죠. 취임식 이야기가 나올 무렵부터는 거의 이혼은 확정인 것처럼 저한테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이혼 소장을 받은 저는 당황한 티를 내면서 연기를 시작했던 거죠. 이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해 듣고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진들 잘 구워 삶아서 이혼 후에도 대표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마 모르겠지만 저와 아빠가 그렇게 등장했을 때 뒤통수가 얼얼해도 한참 동안이나 얼얼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저는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저희 집안 도움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인간이었죠. 지금까지 제 친정 도움으로 어떻게든 살아온 주제에 뒤통수 치고 거기에 이혼 이야기까지 당당하게 꺼냈었으니 괘씸해서라도 좋게 봐주지 않으리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거든요. 전 아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몇 명이나 붙여서 절대 남편이 이길 수 있는 구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간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아이들 관련해서 양육권은 물론이고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빌미로 애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할아버지가 크게 화가 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 보기 어려울 거라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빠가 강압적으로 시킨 일 때문인지 이런 결과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죠. 어른들 일에 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싫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은 그간의 노력은 인정받아 본인이 가정해줬던 경제력만큼은 재산 분할로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전부 제 친정에 도움이 들어갔던 것들이기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푼도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를 3천 정도 제게 줘야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빠는 잔뜩 화가 나서 남편이 행한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만큼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거기에 남편 놈이 겁도 없는지 회사 자금을 횡령까지 하려 들었던 정황을 발견해서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 범죄자 될까 두려웠는지 본인이 받은 재산 분할들 모두 돌려주겠다며 본인은 빈몸으로 나가도 괜찮다. 저희 가족 앞에서 넙죽 엎드려 싹싹 빌었죠. 그렇다고 이 못된 놈을 봐줬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전 남편이 받은 재산들이 그리 많진 않아서 그 부분만 이미지 손실 손해배상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업무상 횡령죄는 그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로는 벌금형을 받았다 하네요. 이게 끝이라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남편이 회사 명예까지 실추시키려 했던 심사위원 매수건 말이에요. 청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빠는 남편에게 회사 명예훼손까지 물었는데 앞선 건처럼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은 기간이지만 콩밥 좀 먹게 되었거든요. 빨간 줄 그었으니 이제 함부로 나대고 다니지는 못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제 속 시원한 복수극으로 사연을 마무리해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니 청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돈 앞에서는 눈이 먼다고 하더니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하게 되었고요. 제 사연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지금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열심히 깨지면서 말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 아빠도 없으니 저라도 열심히 잘 벌어 애들 3명 잘 키워야 하니까요.